시시한 강연. 네, 반갑습니다. 첫 회이다 보니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연 제목도 제가 시시한 강연이라고 정했어요. 뭐 내용 자체도 시덥지 않고 그 강연 성격이 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시사 인문학 이런 주제로 강연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녹음은 2주에 한 번씩 하게 될 텐데요. 매주 애청자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매주 1, 2부로 나눠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회는요. 아무래도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세월호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6.4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뭐 이번 선거는 세월호 선거였다 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 기대와 좀 다르게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참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체 뭐 박근혜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나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세월호 참사로 민심 폭발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를 분석하면서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이런 주제로 첫 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야! 이거 효과음 넣어주는 거죠 나중에? 이거 그대로 나가면 상당히 민망할 것 같은데. 예, 먼저 1, 2부로 나눠서 할 텐데 50분씩 1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집중해보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제목은요. 세월호 한국 사회에 의문을 던지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죠. 세 가지 구호에 담긴 의미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 또 우리 유가족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온 국민이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제 구호라는 거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정치의식, 민심의 반영이겠죠. 그래서 그 구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는지가 함축돼서 표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세월호와 관련된 세 가지 구호를 살펴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죠? 정부가 살인마다. 사진이 아주 멋있는데 이 구호도 많이 들어보셨죠? 집회 한 번씩 다 나가보셨죠? 네. 예, 나가보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구호입니다. 이 구호가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주말이었을 겁니다. 4월 19일이었어요. 그죠? 4월 19일 새벽에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겠다고 진도에서 그 도보로 도보 행진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정부에서 막았죠. 막아가지고 이제 일파만파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외친 구호가 정부가 살인마다 라는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채 4일 정도가 됐을 무렵에 그죠? 이 사건의 진상이 뭔지 본질이 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인데 아직은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였습니까?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다 달고 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가족들은 정부가 살인마다라는 구호를 이날 외치게 돼요.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시켰나요? 네? 뭐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죠. 네. 직접은 아니죠. 네. 직접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 일단은 그 판단되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뭐 세월호를 가가지고 뭐 침몰을 시켰다, 격침을 시켰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호가 담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가를 유가족들이 사건 초반부에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살인사건인데, 살인사건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나 예,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분명히 명백한 이제 살인사건인데 아직 조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범인은 누구다. 누구라고 얘기한 건가요? 정부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조 과정? 네. 그죠? 뒤에 밝혀졌지만 가장 중요했던 뭐 이제 골든타임을 두 번 놓치죠. 정부가. 예. 처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해서 한 2시간 안팎의 시간. 이 시간을 놓칩니다. 이때만 40분 정도만 제대로 방송을 하고 제대로 구조 활동을 했어도 대부분의 승객들을 구조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적어도 2시간 정도 이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만 취해졌어도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생존을 했을 거다라는 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골든타임이 있어요. 세월호가 뒤집히고 나서 이른바 에어포켓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일단 선미가 이제 떠 있는 아까 이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배가 지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이제 배가 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런 상태를 유지를 했죠. 그러면은 에어포켓이 유지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적절한 구조 조치, 뭐 예컨대 논란이 됐던 그 다이빙벨, 뭐 투입과 같은 이런 적절한 조치만 취해졌으면은 또 많은 희생자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어요. 그런데 16일에서 17일, 적어도 한 48시간 정도는 에어포켓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16, 17일에 정부에서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제 조명탄만 빵빵 쏘고 있었죠. 그리고 해경은 그냥 세월호 주위를 빙빙빙빙빙 도는 그야말로 구조하는 흉내만 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었고 이거는 국민들이 알 수는 없었어요. 그죠? 국민들은 몰랐죠. 근데 유가족들은 눈앞에서 본 거죠. 왜 구조 작업을 안 하지? 정부가?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청해진과 그죠? 그 선원들,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침몰하면 사실은 배가 가장 안전한 뭡니까 이게 이 운송수단입니다. 그잖아요. 비행기는 떨어지면 살기 힘들잖아요. 자동차도 이렇게 뭐 가다가 자동차 뒤집혔다. 그럼 아주 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는 물이라는 게 상당히 안전한 거 아닙니까? 물은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되잖아요, 사람이. 부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세월호가 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배라는 운송수단은 상당히 안전한,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희생자들이, 300명이나 되는 희생자들이 나오도록 만든 거는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판단을 유가족들이 한 거죠. 그게 바로 17일 날, 19일 날입니다. 19일 새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아마 그 새벽 무렵이었을 거야. 맨발로 막 그 행진합니다. 밤새도록. 그걸 또 정부가 막아요. 그럼 왜 막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거에 국민들도 공감을 한 거죠. 그죠? 사실은 이 구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무능하고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죽인 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유가족들이 이 구호를 외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서 이 구호를 같이 외쳤어요. 정부가 살인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정부가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생중계로 거의 며칠을, 몇 주죠, 며칠이 아니라 생중계로 온 국민이 지켜본 거예요.
정부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사람 혹시 뭐 죽이는 장면을 보신 그런 경험은 없죠? 네. 그 뭐 끔찍한 경험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저도 뭐 이제 길 가다가 뭐 깡패들한테 무슨 뭐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양심의 가책이 남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좋습니다. 안 그러신 표정이 하다. 양심의 가책이 남잖아요. 근데 온 국민이 사람을 집단 학살하고 있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을 때 오는 충격은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세월호 참사는 제2의 광주항쟁이다. 광주학살이다. 정부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학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국가 권력이. 그래서 다중의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학살이라고 그럽니다. 광주항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뭐 거긴 아직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 지금. 그죠? 의도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상황상은 상황 논리로는 이건 학살극이다라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주항쟁 때 저는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는데 광주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광주 폭동 막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매도를 할 때니까 그 몰래 봤어요. 불법 비디오 보듯이 동아리 방에 가가지고 선배들이 몰래 보여준다. 뭐 좋은 거 보여줄게 그러고 갔더니 처음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그리고 바로 그 길로 학업을 전폐하고 제 인생이 뭐 이 모양 이꼴 됐어요. 바로 그 동영상 하나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출발점이 된 거죠.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나라에서 내가 뭐 공부를 하고 뭐 출세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도 그런 나라의 그런 학살자들의 적어도 편이 되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비유자면, 그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는데, 악의 편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뭐, 그 당시는, 지금은 촛불 들지만, 그 당시는 뭐 이제 화염병 들고, 쇠파이프 들고, 그냥 바로 뭐, 거리로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광주 학살이 줬던 그 충격을 세월호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주 학살이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거잖아요. 그죠? 광주 학살을 출발점으로 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화 시대로 들어간 거죠. 그럼 광주 항쟁이 우리가 그나마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을 만한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현대사는 광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격적 사건이 됐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도 그런 충격을 국민들에게 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출발점이 전 되리라고 봅니다. 자꾸 뒤로 가네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학살극이라고 느꼈는지. 그죠? 이게 대표적인 사진 두 가지를 지금 가져왔어요. 뭐 여러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이건 따로 언제 한번 뭐 전문가들 지금 주권방송에서 좋은 방송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국민정보원. 이게 서로 홍보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정보원을 들어보시면은 정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아주 뭐 깊이 있게 지금 파헤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간단하게 왜 국민들이 학살극이라고 느꼈는가. 그 두 가지 사진이에요. 이 첫 번째 사진 뭡니까? 아이들이 지금 창에 구명조끼를 입고 매달려 있는 장면이죠. 저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지금은 좀 마음이 안정돼서 이 사진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처음에 저 사진이 나왔을 때는 그냥 끔찍하더라고요. 눈앞에 자꾸 아른거리는 거야. 저 아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어른들이 버린 거잖아요. 지금 버리고. 왜 안 했을까요? 아무것도. 저 유리창만 깼어도. 그리고 저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진짜 누군가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저렇게 치고 있으면은 어떤 이성적 판단 있잖아요. 뭐 내가 위험해. 뭐 이런 걸 하기 앞서서 감성적으로 먼저 끌리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죠. 앞에 사람이 막 물에 빠져 호우적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졌다가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거의 이제 사이코패스 수준의 정신세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 물에 빠지면 일단 뭔가 구조하려는, 그죠? 내가 수영을 못해서 물속에 뛰어들지는 못하더라도 구조하려는 몸부림을 쳐요. 뭐 허리띠라도 풀러서 던져주든지 나뭇가지라도 찾든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어른들은, 그죠? 멀뚱히 지켜보고 있어요, 저거를. 저 어른들이 다 사이코패스인가요? 사실 전 그러면 더 끔찍한, 대한민국 더 끔찍한 것 같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성이 이렇게 말살이 되는 지경까지 왔을까? 그러진 않았을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을 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점들이 국민들에 계속 생기는 거죠. 어떤 뭐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럴 만한 또 추론이 나와요. 그죠? 이게 사건 초기에 유명한 사진이죠. 선장들하고 이제 선원들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먼저 탈출했다. 물론 이 사람들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신의 저지른 범죄의 그 수위에 맞는 적절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탈출한 이 사람들은 인진상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 뭐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내가 죽을 위험에 빠지면 일단 나부터 살자라는 심리는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선원들과 선장은 이성적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장 나부터 살아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경은 다르잖아요. 네. 합리적 이성적 판단하고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해경이 제일 먼저 가서 이 사람들을 구조해서 나옵니다.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죠. 선원인 줄 몰랐다. 선원인 줄 어떻게, 조타실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조타실에 승객이 나옵니까? 제가 뭐 배는 많이 안 타봐가지고 조타실 못 들어가요, 그죠? 지하철 타도 지하철 거기 뭐 그 기관장 있는데 거기 막 문 들어가가지고 뭐 열어보고 뭐 운전 잘하시나요?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 없잖아. 잠겨 있잖아요. 그럼 조타실에 있는 사람이 선원입니까? 승객입니까? 이건 상식적 수준에서도 누구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경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전투 경찰이 갔으면 모르겠어요, 그죠? 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일단 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한 거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해경은 다 알잖아요. 배 구조와, 그죠? 배 기본적으로 이 질서와 체계, 방식을 다 운영 방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랐을까요? 자, 그런 거 다 떠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이 포인터가 지금 색깔이 안 보이는군요. TV 화면이라. 손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보통 좋은 그 강의 방송들은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주권 방송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아주 원시적 또 이런 아날로그의 매력이 있어요. 예. 요 사람이요.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승객이 무전기 들고 있습니까? 그럼 적어도 해경이 나오면서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무전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선원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야 되잖아. 당신은 뭐세요? 그 무전기는 뭡니까? 그러면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딱 나오죠, 여기. 무전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해경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아이들은 버려두고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굳이 먼저 구조를 했는가, 정부가. 과연 이게 구조를 못한 거다. 즉 정부가 무능해서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냐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과연 무능의 문제인가라는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들이 우리 머리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머리를.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진을 보고 이게 혹시 의도적으로 정부가 저렇게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물음표가 머릿속에
커다랗게 남아있는데 정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밝혀지면. 그래서 이 정부는 살인마다라는 구호가 갖고 있는 그죠? 첫 번째 의미가 이거라고 봅니다. 아, 이 사건은 학살극이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밝혀지고 있죠. 국민들은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유명했죠, 그죠? 이건 나라도 아니다. 라는 원래 구호예요. 근데 제가, 한겨레 21일, 네, 이게 특정 뭐, 언론을 선전해도 되는 건지 모르니까 같은 언론사끼리, 그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예. 한겨레 21 표지였어요.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럼 이게 나라가 아니면 뭡니까, 여기는? 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우리는 이게 나라가 아닌데 우린 나라가 아닌 곳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라에 대한 의문도 생기지만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나라가 아닌 곳에 살고 있지? 나는 뭐지 도대체? 나는 짐승인가? 사람인가? 그잖아요. 지구상에 60억 인류가 있는데 60억 인류 중에 나라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나? 이제 없잖아요. 그죠? 다 국경이 있잖아. 지금 나라가 있잖아. 물론 이제 이런 데 있어요.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면은, 예, 그 나라와 별개로 사시는 부족들이 있죠. 그죠? 뭐, 우리가 뭐, 좀 원시 부족,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나라는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굳이 나라에 뭐 이렇게 서로 뭐 개의치 않고 살아가긴 하지만 나라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생각이 확 든 거야, 이번 사건으로. 아니, 나라가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럼 난 도대체 뭐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 하나 때문에 야, 배에 아이들이 빠졌는데 그걸 구조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이건 나라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그 전부터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대씩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세모녀 사건이 세월호 사건 한 달 전에 있었죠. 참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좀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훌륭한 국민이 없다고 봐요. 예전에 중국 총리 했던 주룽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보 전에 했던 거죠. 예, 그 주룽지라는 사람이 IMF 때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때 처음 된 거죠. 참 그분도 운이 없어요. 예. 한은정 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야당 쪽에서 처음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쫄딱 망했어. 아니, 부도난 거잖아, IMF가. 그러니까 97년도 11월 달에 IMF 터졌어요. 그 대선이 12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거야. 제가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내가 실현하고자 한평생 그냥 먹지도 않고 그 집을 돈을 마련해가지고 집을 샀어. 그 집을 샀는데 사기당해갖고 경매 넘어간 거야. 와, 이게 충격이지.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어려우면은 꼭 국민이야. 그제? 지네 뭐 좋을 때는 뭡니까? 좋을 때 신경 안 써요. 다 그때 삼성이 다 한 거지. 경기 좋을 때는 삼성으로 국민들이 이건희 회장 덕에 다 먹고 산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아주 지겨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40년 정도로 이제 살아보니까 40년 한 조금 넘게 살아보니까 대충 레파토리를 알겠어요 이제. 딱 나오는 방송이 뭐가 나올지를 알아요. 국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이번에도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도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모금하잖아요. 모금을 하는데 이것도 잘 지켜봐야 돼요. 뭐 오늘 그 얘기가 뭐 주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1,200억 원을 모금을 했다고 그래요. 한 달 사이에 1,200억 원. 참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주룽지 총리가 금모으기 운동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한국 국민들 같은 사람, 인민들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그죠. 한국 인민들을 데리고 나보고 정치하라고 그러면 난 정말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어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착한 국민이에요. 솔직히 자살할 뿐 일가족이 다 자살하는데 집세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집세를 남겨놓고 갔을까요? 사람이 자기 한생을 마감을 한다 할 때 그죠? 가장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가죠. 그죠? 근데 저분은 얼마나 집세에 한이 맺혔으면 집세가 내 인생에 제일 소중했던 거야.
우리 얼마나 끔찍한 사회 살고 있습니까? 세월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세모녀 사건은 저 내용으로 집세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됐지만 보세요. 대한민국 자살률이 8년째 1위. 이게 2012년 기사입니다. 네? 8년째 1위. 지금도 1위예요. 부동의 1위입니다. 4년새 50%가 급증을 했어요. 자살률이. 2010년에만 1만 5천 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300명 정도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이 한 300여 명 되죠. 일주일에 한 대씩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었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냐. 이게 사람 사는 데냐, 여기가. 솔직히 뭐 우리가 야만적인 국가나 야만적인 사회를 그런 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정글, 밀림이냐, 여기가. 에? 정글과 같은 사회,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글도 사자나 무슨 뭐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죠? 어? 사슴들이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자살합니까? 그러지 않잖아. 무슨 뭐 건기가 오면 막 먹기 힘들잖아요. 풀도 없고 그러면은. 그럼 사슴들이 가다가 풀도 없고 나 너무 힘들어. 자살해야 되겠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좀 약간 이게 좀 희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죠? 당연히 이건 나라가 아닌 거지. 근데 세월호를 딱 보니까 직면한다 그러잖아요. 직면. 그죠? 그거 계속 의문점을 가진 거야. 4년 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지? 자살도 잘 보세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자살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년의 자살의 양태를 보면은 부와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 고하와 상관이 없어. 최근에 뭐 그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최진실 씨 자살. 한국 사회에서 뭐 크게 성공한, 그죠? 뭐 부로 보나 명예로 보나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는데 뭐 어떤 전 배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해요. 유명 인사들 많이 자살하죠, 요즘에. 얼마 전에 저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살했더라고요.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이 자살했어요. 2011년이었나 10년이었나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 부사장이 자살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뭐 살 가치가 없는 건가. 삼성이라는 데는 그런 거잖아. 그냥 우리 젊은이들의 로망이잖아요. 나 삼성 요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삼성 가서 시험 보는 거를. 예? 뭐 무슨 SAT 뭐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표현이 있잖아요. 삼성 시험 보는 거를. 그 뭐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사실 요즘에는 무슨 뭐 예전에는 고시 그죠? 뭐 판검사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젊은이들의 로망이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금 그보다 삼성이 더 좋죠. 예? 삼성에 내 취직하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제가 재밌었던 얘기를 하나 들은 게 대학생들 한번 강연을 갔다가 그거 있잖아요. 성균관대가 삼성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성균관대 하면은 이제 딱 학교 대학 이름도 그렇지만은 느낌이 뭡니까? 좀 그러잖아. 좀 올드하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잖아. 그럼 성균관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뭘까? 그럼 무슨 뭐 철학? 하여튼 뭐 인문학 쪽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의대, 그죠? 뭐 이런데. 근데 성균관대에 저는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삼성이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학과라는 데가 생겼대요. 부동의 1위. 반도체 학과. 거기는 이제 뭐 거의 상관학교 비슷한 거지. 그냥 가는 거지. 부동의 1위야. 성균관대에서 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성균관대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 좀 내용하고 안 맞잖아, 이름하고.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성균관 하면 뭔가 인문학, 그죠? 철학, 그죠? 성리학,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생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죠? 도울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막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 모여가지고 반도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안 맞는다는 거지, 느낌이. 근데 이제 삼성이 그만큼 500년이 넘는 대학의 학풍을 바꿀 만큼 한국 사회에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살을 해요. 왜 했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유서나 이런 게 나왔는지. 근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좀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IMF 이후에 이게 지금 누적된 거예요. 그죠? IMF 때 기껏 금 모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라 살려보자고 했더니 금 모은 사람들한테 그럼 나중에 우리 경제 좀 살아났어. 그러니까 금을 2배로 줬습니까? 금반지 2개씩 나눠줬나요?
입 싹 닦았잖아. 응? 그 사회 양극화 더 심해졌어요. IMF 이후에 재벌들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지금. 부자들은 10% 상위 10%는 자산이 거의 2배 가까이 폭증을 해요. 왜? 사실 불황일 때 돈 벌기가 제일 좋거든. 그걸 막 다 헐값에 나오잖아요. 뭐 공장 같은 거 이런 거를. 헐값에 사다가 또 굴려가지고 요즘 뭐 또 M&A 같은 거 하니까 그래갖고 뭐 대충 팔아넘기고. 미국이 이제 그래갖고 론스타 이런 데가 이른바 먹튀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IMF 터져가지고 다 그냥 싸게 매물이 나왔을 때 그냥 거의 공짜로 먹다시피 하고 먹은 다음에 그죠? 뭐 이래저래 구조조정하고 조금 이제 그 활력을 찾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거죠. 그 부자들은 더 많이 돈을 벌었던 반면에 금을 모았던 우리 국민들은 그냥 이 지경으로 돼버렸던 거예요. 그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확 온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호, 가만히 있으라. 이건 나라가 아니고, 그죠? 아니, 일단 첫 번째, 정부가 사람을 죽였고, 그죠? 정부가 이 지경으로 무능할 정도로 이건 나라의 구실도 못하는 나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 주인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된다. 라는 자각이 표현이 된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87년 체제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나라가 언제 생긴 겁니까? 대한민국이. 48년도에 생겼어요. 그죠? 건국된 건 48년도에. 단독 정부가 수립된 건 48년도니까 48년도에 생겼어. 그 48년도에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지만은 48년도에 탄생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대한민국이 좀 리모델링을 좀 했죠, 여러 차례.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몇 번째 리모델링 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까? 6번째. 지금 6공화국이에요. 6공화국이 언제 생긴 거냐? 1987년도 10월 달에 개헌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바꿔서 그죠? 6공화국이라는 지금의 국가 형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87년에 생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진 거죠, 5공화국은. 그죠? 그 전에 뭐 4.19도 있었고. 그때 나라가 아닐 때만 어떻게 해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고 나라를 바꿔놓은 거지. 근데 지금 국민이 느낀 건 이건 뭐냐? 저 87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20여 년 살아왔는데 집이 이제 낡고, 그죠? 이게 우리 이제 뭐 식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도저히 안 맞아. 그러니까 집을 바꿔야 돼.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딴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그죠? 근데 이사는 못 가요. 그죠? 뭐 일본으로 우리가 가서 살 수는 없잖아. 뭐 이민 가겠다 이런 분 나와요. 그래서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뭐 유가족 분 중에 한 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 그죠? 뭐 학원 원장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 너무하다 나라가. 난 이민 가겠다. 여기는 장관이나 국회의원 자식이 아니면 자식도 못 지키는 나라구나. 그래서 나는 이민을 가버리겠다. 이분은 뭐예요?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죠. 가출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가출할 능력도 없잖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래서 87년 체제, 즉 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런 요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87년에 어떤 나라가 생긴 거냐? 그죠? 국민들이 그 당시 외쳤던 게 두 가지예요. 이건 이제 유명하죠. 직선 개헌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좀 잘 살 거야. 그지? 괜찮은 나라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요것만 하면. 그러니까 딱 요걸로 개헌을 한 거예요. 뭐 딴 걸 뭐 좀 일부 손댄 것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 그럼 대통령을 직접 뽑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라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87년 6월 항쟁이죠, 저게. 6월 항쟁 사진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사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 정치적인 부분에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둘이 외쳤던 뭡니까 이게? 구호 보세요. 무슨 노동자 국가 건설 뭐 노동자 혁명을 하라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임금 인상 25%. 그치? 예? 아까 요런 거만 해주면은 우리가 괜찮은 나라가 될 거야라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87년에 만들어진 6공화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순진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요 정도라도 우리가 해야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된 거예요. 네. 저것도 됐어요? 경제. 이거 됐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이전에는 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 이전에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었어. 뭐 전태일 열사, 전태일 평전 같은 거 읽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막 무슨 뭐 타이밍이라고 그러나요? 각성제 먹고 막 노동하고 그 임금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25%까지 그 당시에 인상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걸 계기로 거의 기하 수준에 있었던 임금이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느 나라나 좀 통용될 만한 수준의 임금으로 그죠? 전환이 된 거지. 적어도 대기업들은 그죠? 적어도 대기업들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자, 직선제를 하자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 왜 직선제 하자고 그런 건가요? 국민들이 그 당시에. 빨리빨리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게 방송인데 리액션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뽑으면 국민들의 의사를 투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직선제 정치에서 민주정부 수립하자 그랬잖아요. 아니, 정권 바꾸자 이거였어요. 그죠? 정권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죠? 그 아주 유서 깊은 정당, 그죠? 새누리로부터 한나라, 뭐, 이름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민자당. 그죠? 제가 한 20여 년만 본 것만 해도 한 5번 되는 이 유서 깊은 정당이 그 이전에 더 오래 했던 거잖아. 근데 쭉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정권을 바꿔보면은, 야, 대한민국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직선제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된 건 아니죠. 그때도 또 야당이 잘못했어요. 87년도 선거 때도 그죠. 뭐 삼김 씨가 분열하고 그래갖고 이제 어부지리로 노태우 씨가 뭐 노태우 씨는 씨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범죄자니까 그 36%로 당선이 돼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황금 분할이 된 거야. 333 황금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333은 아니야. 그죠? 여기 삼김 씨 3명이잖아요. 김종필 씨가 또 10% 받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10년 정도 유보가 된 거지. 근데 선심망고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 다 했네. 그죠? 김영삼 씨 먼저 하고. 이 양반은 그걸 들어가 버렸지.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87년의 염원이 97년에 가서야 실현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됐어, 이게? 나라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부도났잖아요. 그죠? 경매 넘어가 버렸어, 나라가.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 스타가 됐나요?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50청문회잖아. 50청문회 뭡니까, 핵심이? 87년 항쟁, 87년 항쟁. 그죠? 87년의 대표 인물이었던 거예요. 87년 항쟁 세대인 거지. 그 대표 주자가 드디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이전부터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니까 87년 세대를 대표한 건 아니에요. 그죠? 87년의 그 염원과 정신, 물론 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만 7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하고 싸워오시면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도 어땠습니까? DJP 연합이라고 그랬죠, 이른바. 그지? 군사 독재의 이 유신 잔당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으니 이 정권 교체는 반쪽짜리 정권 교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뭔가 뭐 전면적인 개혁으로 밀고 나가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아까 뭐 경제적으로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된 겁니까? 오직 국민의힘으로. 그죠? 제가 2002년 대선 때 기억을 하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비주류였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때 확실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 누구였냐? 이인재 씨. 그 박정희 신드롬에 이제 기대가지고 선글라스 괜히 끼고 다녀.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러고 선거운동을 한다면야 그런가 보다 하지. 원래 그런 뿌리가 그런 집안이니까. 근데 야당 민주 세력 쪽에서 후보를 나온다는 사람이 박정희 선글라스를 끼고 뭐 박정희 생가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건 정권 이제 재창출이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뭔가 국민의 정부 때 완성을 못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이건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참 그 뭐라고 해야 돼, 희한해지는 거잖아. 국민들이 다들 야 이게 참 깝깝하다 이러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거의 단기 필마로 비주류가, 당내 비주류가 조직도 없이 탁 나옵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87년 체제를 뛰어넘으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라고도 좀 봐요. 그죠? 국민 경선이라는 제도. 국민들의 직접 참여. 그지? 이거를 하는 걸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면서, 그죠? 그것도 광주에서 시작이 돼요.
계속 이쪽에서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경선을 이제 지역별로 하면서 오다가 지다가 부산에서 광주에서 역전이 되면서 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또 그러잖아요. 대세 약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 되는 거 싶으면 그냥 좀 같이 가려는 그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럽니까? 그런 좀 기질이 있잖아요. 이제 되겠다 싶은가 국민들이 그럼 쫙 몰아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죠. 그럼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진짜 한번 개혁을 해봐라. 근데 어떻게 됐나요? 탄핵됐어요, 대통령을. 네? 탄핵이 됐어요. 오? 이상한 거야, 그죠? 직선제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뭡니까? 대통령 정권을 바꾸면은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나오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치? 많은 제도가 있다는 거야.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만한. 그럼 대통령한테 뭐가 있었어야 돼요? 국회 예산권이 있었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대통령 국회 예산 시켰어야죠.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돼? 다 선거를 했어야지. 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탄핵이 된 이유가 뭐예요? 3분의 1을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소수잖아요. 소수파였기 때문에 개혁을 못 하는 거잖아. 근데 탄핵 때문에 완전히 새누리당이 무너질 판이었죠. 그래서 3분의 2 의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인 국정운영, 개혁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 의석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노인 폄하 발언 뭐 이런 게 그 당시 좀 있었는데 뭐 지금 열심히 의정 활동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을. 예. 하여튼 뭐 그런 발언으로 해서 과반수를 조금 넘어가게 돼요. 그 대신 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통합진보당이 됐지만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로 원내 진출합니다, 진보정당이. 그게 2002년이었어요. 이거야말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혁명이었던 거죠. 혁명적 사건이에요. 왜? 87년 체제라는 건 뭡니까? 민주와 반민주. 그지? 독재와 반독재. 그러니까 두 양축이 있는 거죠. 민주당과 새누리당. 예, 이거를 뭐 흔히 보수 양당제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극보수와 극우보수와 중도보수가 경쟁하는 정치구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어때요? 선택지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그죠? 차선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매번 선거가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는 뭡니까?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치? 더 나쁜 놈을 안 되게 만드는 게 선거의 기본 방향이야. 근데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치? 전 뭐 민주노동당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히 두 개밖에 없었던 선택지에서 세 번째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정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총선 때 4.16 총선이에요. 그때 탄핵되고 촛불하고 엄청 데모했습니다, 제가. 예.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두 가지를 다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 3분의 2 의석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극우보수 세력의 지분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건전한 정쟁 구도. 그죠? 이게 형성될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하자고 그래요. 한나라당하고 그 당시에. 그럼 뭡니까 이게? 노무현을 뽑았어 우리가. 그런데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한대. 국민들이 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일단 배신감 컸겠죠. 이게 뭐지? 안 되네 이런 절망감이지, 그제? 안 되네. 87년 체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 그걸 절감한 겁니다. 그럼 87년 체제의 정치적 한계는 뭐였는가?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죠? 직선제에서 투표 가서 투표만 해. 투표하면 끝이에요. 그죠? 루소라는 거 유명한, 그죠? 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을 빗대서 했던 말인데, 영국의 국민들은 선거할 때만, 축제를 즐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거할 때만 주진 대접 받는 거야. 그럼 끝이야, 그냥. 그죠? 우리 딱 하루잖아요, 하루. 길어야 한 2주. 예. 선거운동 기간 2주 동안만 와서 인사하잖아. 그럼 땡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체제에서 아무리 정권을 바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면도 있다고 봐요. 찍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그 당시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대선치고는 투표해봐야 뭐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누가 돼도 10년은 민주정부를 경험을 해봤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 뭐 누가 되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명박 대통령이 유리했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C라고 합시다, 그죠? 이 양반 범죄자 수준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명박 씨가 왜 됐냐 하면은 야 민주주의고 뭐고 안 되니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선거를 통해서 먹고 살기라도 하자, 그죠? 야 내 거라도 챙기자 이렇게 된 거야. 집값이라도 올려보자.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욕망의 정치 그러면서 좀 비웃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근데 저는 국민들은 현명했던 거라고 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닦아놓고 아까 IMF 이후에, 자살 4년 동안 급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고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은, 그 4년이 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률을 높인 건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 게 뭡니까? 더 나아졌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87년 체제가 한계를 드러낸 건 뭐냐? 형식적 민주주의로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진 않는다,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그걸 못 찾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혼돈인 거지. 박근혜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봐요.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으로 갔겠죠, 민심이. 근데 누구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 누구도 87년 체제는 여러분 한계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7공화국은 이런 걸 만듭시다, 그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미지만 나열을 해. 문재인 씨.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이죠, 그죠? 사람이 먼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먼저가 되려면 국가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죠? 그 당시에 87년은 뭡니까? 직선제, 정확했잖아요.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그럼 낮을 거야 했는데 20년 살아보니까 안 낮았잖아. 그럼 뭘 하면 낮을까요, 지금? 예? 통일이 대박이다. 그 아무도 안 내주잖아. 뭐 대박 타령하고 있을 때. 예? 쪽박이나 안 차면 다행이지.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치권에 누구도. 이거는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야권 정치인들이. 진보 정당이건 뭐 민주정당이건 국민들은 지금 이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내놓고 국민들이 자기 안 찍어준다고 막 아쉬워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형식적 민주주의 한계가 노무현 정권 통해서 드러났고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누가 되든 마찬가지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 87년 이전으로 국가체계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마지노선이 여긴 줄 알았어요. 그래도 87년 그 체제 안에서 우리가 뭘 하겠지. 그죠? 에? 누가 되건 그 틀 안에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떤 거야, 느낌이. 빛의 속도로. 70년대 느낌이 오죠, 이게. 확. 그 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상당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87년 체제를 아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죠? 임금 인상을 하면은 노동자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그래서 25% 임금 인상 시켜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낮았습니까? 이상한 자본주의가 됐어요. 이건 이제 삼성, 그죠?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진 거죠, 이렇게. 이병철 씨, 이건희 씨, 그 다음에 요분 이재용. 이렇게 간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자본은 상속이 될 수 있어, 그죠? 자본은 상속이 되고 세습이 될 수 있어요. 소유권, 자기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자기 가족한테 상속해야지. 누구한테 주겠어. 근데 경영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경영을 상속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있나요? 왜냐하면 자본은 합리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본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윤을 쫓는 거야, 무조건 자본은. 그럼 이윤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겠죠? CEO건 기술자건 뭐 노동자건 간에. 그죠? 안 그러면 어쩌면 가차없이 쳐버리잖아. 그래서 미국이나 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지? CEO가 이제 다 와서 그냥 돈 많이 받는 노동자인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소유는 물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삼성이 이제 문제라는 건 그거예요. 소유권 문제도 있지만은 경영권까지 세습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거 정상적 자본주의냐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10대 그룹의 GDP, 재벌이라는 게 미국에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요즘에 이러잖아.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지. 아이씨, 아버지를 홍길동 시대도 아니고 그럼 재벌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예? 다른 나라에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일인 거 보세요. GDP 점유율이에요. GDP, 국가총생산 55%였어요. 2008년도에. 이게 딱 우리 또
이명박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시네. 그죠? 75%까지 급증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75%를 10대 재벌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산 점유율이 높다는 건 뭡니까? 이윤 점유율 당연히 높겠죠. 네. 어? 어마어마한 자산을 다 열 몇 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돈의 8촌 일가들이 얘가 예? 저보다 어린 사람이니까 얘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 어마어마한 기업을 그냥 얻어봤잖아. 예. 저는 이재용 씨가 삼성 욕하면은 뜬다 그래요. 방송이. 예. 삼성을 까야 됩니다. 스폰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삼성을 까면 삼성에서 바로 연락이 온대요. 그만 까달라 그러면서. 예. 그래서 막 까야 됩니다. 이재용 씨가 2000년대 뭐 인터넷 사업, IT 사업에 손을 댔다가 9천억 원을 해먹었어요. 예? 아니 검증된 시 9천억 원을 제가 저는 9천억 원도 아니고 9천만 원을 제가 어디 사업한다고 하다 해먹었으면은 바로 깡통입니다. 서울역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9천억 원을 해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평생 갚아야지. 그리고 아주 무능한 거죠 그거는. 9천억 원은 저 같은 사람은 절대 9천억 원을 해먹질 못합니다. 예. 저는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고도 그죠? 그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미쳤어요? 근데 이 바보는 그걸 해먹은 거잖아.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어떡합니까? 연리 3%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9천억에 3%면 얼마예요? 예? 10%면 900억. 그지? 300억에 300억 정도. 300억이 벌리는 거야. 그냥 놔두면은. 근데 그걸 해먹었어. 300억을 번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소유 구조, 봉건적인 거죠. 이건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지? 봉건적인 거잖아. 이런 봉건적인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국민 경제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 뭐예요? 요 밑에 있는 좀 글자 안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수출 비중이에요. 그죠? 80 몇 프로죠, 삼성전자는. 그죠? 현대자동차 60 몇 프로예요. 근데 이제 수출 중에 어느 나라를 많이 하는가? 일본,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국, 일본에 많이 의존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중국까지 합치면 뭐 이거 거의 다지 뭐. 최근에 이제 요 옛날 자료라 좀 중국이 안 나와 있는 모양인데 중국까지 합치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2조 시대하고 구한말을 합쳐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외세란 회사 중국도 들어와 있고 일본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자본의 소유 구조만 놓고 보자면은, 예? 왜 2조 시대 때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잖아, 그죠? 그다음 1조 시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해방 이후는 이제 미국의 절대적 영향이 하에 있는데 이제 아예 이 삼국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 여기 좀 줘야죠. 그 이 사람들 다 가져가죠. 남는 게 없죠. 수출을 3천억 불을 넘었다고 뭐 그런 제가 예전에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3천억 불 넘으면 뭐합니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뭐 2만 달러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2만 달러면 잘 보세요. 1인당 얼마입니까? 연봉이. 2만 달러면 2천만 원이죠. 대략 1천만 원 쳐서 2천만 원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8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봉 8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제가 잘못이고, 8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이게 됩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지금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죠? 아주 극도의 이런 어떤 노동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임금을 올려봐야, 그죠? 크게 삶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자본주의가 변태화돼 버렸다. 제가 변태적 자본주의라고 그랬는데, 삼성 왕국, 그죠? 봉건적인 형태와 자본주의가 뒤섞여 가지고 아주 뭐 이런 그로테스크한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습니다. 자, 87년 체제에 제가 사생아들이라고요. 자, 그걸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형식적 민주주의와 변태적 자본주의의 총화들인 거죠. 이거 보세요. 어떻게 잡지 이름이 참 이렇게 절묘해요? 퀸. 아주 본질을 제가 일본 어떻게 찾았어.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죠. 퀸인 거예요, 이분이. 민주공화국에 퀸이 있으면 돼요? 근데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냥 여왕님 그러잖아요. 그냥 여왕님. 그 이분 하는 일도 그래요. 뭐 영국 가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뭐 마차 타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 봉건적 국가 형태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실제 국가 운영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뭐 민주주의입니까? 뭐 정당을 해산시키질 않나? 뭐 별일을 다 하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댓글 잘못 썼다고 잡아가질 않나? 예? 그 다음에 유병원. 저는 이거 신경일치. 종교와 경제가 일치된 희한한 자본주의를 보고 있다. 괴물인 괴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방 사장님.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세월호를 참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능한 정부, 사악한 자본, 타락한 언론. 이게 바로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괴물들인 거예요. 이걸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사자가 87년 이후에 잠을 잤어요. 이제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고. 근데 세월호 보면서 이거 나라가 아니구나, 이거 개판이구나,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자각이 지금 전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깨어났다. 이제 다 죽었다. 저 이 사진은 올해 퓰리처상을 받아야 될 사진이라고 저 혼자 주장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구도가 미학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요분 보세요. 요분 손가락을 보세요. 대통령한테 삿대질하고 있죠. 고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반란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삿대질을 한 민초가 있었어요? 했어요. 상징적 사진이라고 봐요. 국민들이 권력이고 뭐가 없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도 못하는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이분 표정도 그러죠, 그죠? 완전히 그지. 이런 뭐라 그래? 실현당한 표정. 멘붕이라고 그러지, 그죠? 멘붕이 온 표정이 딱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각을 했다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사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자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배고프잖아, 그죠? 그럼 먹어야 되죠. 배고프잖아. 그럼 눈에 보이는 일단 뭐든 잡아먹겠지. 근데 앞에서 사자가 깨어났는데 그 앞에 춤을 추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죠? 세 분이 갔죠. 그죠? 라면 드신 분. 라면 먹을 수도 있어요. 계란도 안 풀었는데, 그죠? 라면 먹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라면 먹을 상황입니까? 근데 왜 먹었을까, 저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주의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국민들이 그건 아니야, 이제 날라갔어요, 이 양반, 그죠? 이분 이제 정홍원 총리 물병을 맞았어요, 그죠? 이것도 또 올해 필리처상이 쏟아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잡았는지. 총리한테 물병을 던졌어요. 이러면은 옛날에 제가 정원식 결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이른바 열사정국이라고 그래갖고 막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총리가 외국어대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외국어대 학생들이 결혼을 던졌어요, 총리한테. 다 구속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뭐야? 물병 던졌는데 구속된 분 있어요? 이건 뭐야? 국민이 권력의 정치에 법의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유명한, 그죠? 가족들이죠. 국민을 미개하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패가 망신했죠. 이 양반 인생 끝났어요, 그죠? 다음에 대선을 나오겠다고 하시는데 좀 나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 감히 예전 같으면, 그죠? 마주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잖아요. 예전 국민들이 그랬을 거야, 그죠? 근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건 아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어떤 홍익대 교수인가 그런 얘기 했다가 그 양반 혼났죠? 사직서 냈나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가족이 벼슬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최고 권력자는 세월호 유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헌법 제1조에 나오잖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얘네들이 권력자가 아니었던 건데 그동안 권력자 행세를 하고 국민을 짓밟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를 그동안 사자가 자느냐고. 그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20년을 봤어. 근데 이거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주인이 주인의 자리로 돌아온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를 예상 시간보다 길었군요. 일부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육사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육사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뭘 원했던가? 첫째, 세월호 심판이었다. 왜? 범죄자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학살을 했으니까 그지. 정부가 살인마니까 그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육사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심판하려고 했던 거다. 그다음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4.19 때 사진이에요, 그죠? 근본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 지금. 근본적 변화. 요거는 첫 번째 건 뭐예요? 여당과 박근혜 정부가 자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첫 번째는 정신 차려야 될 문제라면 요거는 뭡니까? 야권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냥 박근혜 심판? 이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이제 87년 체제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 그죠? 그 다음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이른바 경제 민주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 월세가 없어서 집세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가자라는 것이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야.